자, 이번 시간 제2강 창업 절차입니다. 창업 절차인데 먼저 사무실 확보해야 되겠죠. 창업하려면은 사무실인데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실이어야 됩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되고요.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돼야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신규로 분양받아가지고 만약에 개업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주택법은 사용검사라고 하죠. 사용검사 받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어야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라는 말을 쓰고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주택법상 사용검사 받았다면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방법에 의한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 사례, 제가 뭐 한 15년 동안 강의하면서 또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 질문을 받으면서 사고 유형, 여러분들은 그런 사고를 안 당하려면 이런 간접 경험을 하는 게 좋겠죠. 평촌에서 이제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했는데 A는 자격증이 있고요. B는 그냥 투자만 했습니다. 돈만 댔습니다. 사무실 임대는 이 B가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장이고 내부적으로는 B가 사장이죠. 돈 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B는 공인중개사법을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럼 사무실 개설 등록하려고 B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업할 사람 명의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하고 B하고 적은 걸 이게 A하고 가짜 계약서를 적은 거예요. 가짜 계약서를. 그러니까 주인이 야, 계약서 2개 적어 놓고 A도 돈 내달라고 하고 B도 돈 내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냐. 하나만 적어라. 이렇게 하니까 A 걸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사무실 확보 증명서를. 그래서 돈은 B가 되고 누구 이름을 적었다고 임대차 계약서를 A 명의로 적었어요. 그 10년간 중개업을 잘 했어요.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이제 같이 하다 보면 깨질 가능성이 많죠. 동업하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B가 너하고 못하겠다. 너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A가 무슨 소리 하냐. 내 사무실인데 네가 나가라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 분쟁을 그 주인은 싸웠는데 지금 뭐 증거는 이게 A 임대차 계약서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쁘긴 한데 나쁜 사람은 세상에 많아요. 그 B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묻더라고. 이런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증거 있냐니까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 둘이만 내부적으로 알고 있지. 밖에 임대차 계약서는 A 명의로 된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증금 다 뺏겼어요. 보증금만 뺏긴 게 아니고 지금 권리금이 10년, 20년 10년 했기 때문에 권리금도 엄청나게 형성돼 있죠. 그 쫓겨나가서 가지도 못하고 있어. 이 사람 뭐 이거 주거침입죄로 그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B를 남 사무실 자꾸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저보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겠는데 증거가 없으면 법이라는 건 판사는 진리를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죠. 판사는 오직 판사는 증거만 볼 뿐이에요. 그 뭘 몰라서 그러냐면은 그 중개사 공무원들이 옛날 10년 전만 해도 자세하게 안 알려줘요. 그냥 A 명의가 있어야 된다. 맞아, A 명의가 있는 거는. 근데 B가 임차인이면 이 임차인하고 A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A가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문서만 있으면 되는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A 명의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걸 조심하시라고. 물론 여러분들 자격증을 다 취득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만 꼭 그 중개업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만약에 직원이 돈을 댈 수도 있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 돈 댔으면 돈 낸 사람 명의로 임차인이 돼야 되겠죠? 돈을 낸 사람이 임차인이 되고요. 그러면 개업할 사람 명의,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고요. A 자격증 있는 사람이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대차는 무료잖아요. 무상이잖아요. 무상계약이잖아요.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죠? 그 임차인은 돈 낸 사람이 임차인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용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돈 뺏기는 사람 봤어요. 이렇게 10년 하고도 오히려 돈 낸 사람이 증거가 없어가지고 또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계약서 2개 가짜로 2개 적어달라고 하면 2개 적어가지고 너 둘 다 돈 달라면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싫어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출하기는 A 걸 제출하라고 하니까 A 명의로 가짜로 적었다가 B가 돈 뺏긴 사례가 있다고요. 실제 평촌에서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하소연했는데 저도 뭐 판사는 절대로 그 진실을 보는 게 아니다. 증거만 보니까 저로서도 증거가 없다면 이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뭐 정인도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무실인데 먼저 개업할 때 사무소 확보하는데 이 사무소를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경기도 광주에서 이분은 그때 뭐 누구라고 이름을 말 안 하니까 명예훼손은 아니겠죠. 실제 사례인데 한 500만 원에 월세 살았어요. 반지하에. 한 10년, 한 10회, 11회 정도 학교가 11회, 12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년 넘었죠. 그때 굉장히 어렵게 경기도 광주, 거기서 어렵게 살다가 개업을 했는데 지금 한 재산이 50억 정도 돼요. 한 15년 만에 50억 정도 됐어요. 그 어떻게 돈 벌었는지 이제 저도 지금 그때는 제 수강생이었으니까 우습게 보이는데 지금은 사장님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뭐 좀 왜 그러는데 하고 신경 찔려고 그래요. 바쁜데. 그래서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완전히 인생 역전 우습더라고요. 한순간에. 예, 저도 뭐 광주에서 한 7년 정도 살았었는데 하여튼 광주는 좀 특이합니다. 지금 수도권을 보면은 수도권에 살려면 좀 수도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이 있고 경기도가 있으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더 상위 규범이죠.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 있어요. 과밀억제권역. 서울, 경기, 인천,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요. 화성은 과밀억제권역 아니잖아요. 예,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가 과밀하는 걸 억제하니까 뭐 이런 거 대학교라든가 이런 거 신설하기가 어렵겠죠. 과밀억제권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북쪽으로는 성장관리권역이 있어요. 성장관리권역이고요.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는 보전권역입니다. 보전권역.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고서재형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그 대관령 이런 데가 높잖아요. 한계령 이런 데서 높았다가 이제 서쪽으로 올수록 낮아집니다. 따라서 서쪽은 성장관리권역, 파주, LCD 공장, 뭐 시화공단, 바늘공단 다 이쪽에 있잖아요. 지금 서쪽에. 서쪽이 개발이 되고 동쪽은 보존해야 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럼 앞으로 어디다가 이름들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성장관리권역하고 보전권역하고 보전권역 해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내재가치 투자법이라고 합니다. 내재가치. 미래의 가치, 내재가치 투자법.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보전권역은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 양평.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그렇죠. 지금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말했어요. 좀 전에.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 양평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의 희소가치가 있어요. 이런 것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준주거 지금 뭐 한전부지가 현대에서 평당 4억 4천만 원에 샀어요. 4억 4천만 원. 10조 5,500억 가지고 샀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수수료 얼마 받았겠어요? 32만 원 받았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그 이용하는데 공매는 온비드 co.kr이죠? 온비드 온비드 co.kr인데 이게 한전은 이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32만 원 수수료 내고 10조 5,500억 우리 중개 수수료 하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중개를 했다면. 근데 온비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32,000원밖에 못 받았어요. 32만 원 수수료. 이게 온비드 이용한 수수료. 온비드 그게 공개 경쟁 입찰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한전이 한 게 아니고 온비드를 이용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트가 대행한 거예요. 이번에 현대, 삼성 말고도 한 10개 정도가 한 8개인가 더 입찰을 했더라고요. 저도 지금 박사과정 다니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과. 지금 동기 중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은 아예 보증금을 못 낸 거예요. 10%. 보증금을 못 냈고 삼성하고 이제 현대만 내고 현대에서 낙찰받은 거죠. 어쨌든 내재 가치가 중요하다는 미래 가치가 지금 이거
현대는 이거 낙찰받고 나서 지금 주식이 한 11조 빠져버렸죠. 주식 하락폭이. 그러니까 그 주주 입장에서 보면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너무 가치를 높게, 너무 비싸게 낙찰받았다는 이야기죠. 미래 가치를 이제 사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지금은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그 좀 투자를 잘못했다고 보고 지금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준주거지역이 비싸요. 서울에서 전용 주거지역이 비싸요. 어디가 더 비쌉니까? 준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곳이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이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건폐율 50%, 용적률 100%입니다. 건폐율 50%, 용적률이 100%라는 건 뭐예요? 건폐율이 50%라는 거는 만약에 100평이 있으면 반밖에 못 짓는다는 얘기죠. 50평만 지을 수 있고 100평이 있는데 100평이 있다면 평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뭐 근데 흔히 평이라고 하니까 원래 이거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적관법, 즉 평이라는 말 쓰면 제곱미터 안 쓰고 평이라는 말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저는 지금 상업용 목적으로는 아니니까 그냥 교육 목적으로 쓰니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건폐율이 50%라면 반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폐율은 편면적 규제죠. 용적률은 입체적 규제잖아요. 용적률이 100%라고 하면 뭐예요? 100평에 부피를 100평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땅이 100평인데 부피를 100평을 지을 수 있으니까 1층 바닥 면적은 50평밖에 안 되는데 10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건 2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평창동 이런 데 가면 2층이잖아요. 그 2층 지을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지금 땅값이 한 250만 원 정도 해요. 서울에서. 이 준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은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요. 미래 가치가 어디가 더 높냐고요. 내재 가치는, 희소 가치는 오히려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소셜 포지션이 높아지면 재산이 한 50억 이상 되는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파트는 중산층이 살아요. 아주 부자들은 아파트 거의 안 살죠. 지금 타워팰리스 이런 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타워팰리스는 용적률이 1000%입니다. 용적률이 1000%라고 하면은 내 땅 50평짜리 그 타워팰리스 5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용적률이 1000%니까 땅 지분은 5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가치를 그 옆에 있는 땅하고 어디가 더 높게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데 투자해야 된다고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타워팰리스를 투자 목적으로 지금 사는 것은 적절치 않죠. 타워팰리스 저는 그 친구가 전세 사는데 오라고 해서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집 있을 때 너 집 얼마짜리 사냐 하니까 뭐 3억짜리 싼 데 살고 있는데 하니까 나는 전세 산다 이러더라고요. 전세 얼마인지 좀 물어봐 줄래? 얼마인데 보니까 16억이라더라고요. 전세 보증금 16억. 근데 진짜 거기는 보안은 잘 돼 있더라고. 신분증 검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못 자요. 그냥 손님들만 자는 방이 따로 있어요. 층별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안은 잘 돼 있는데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니까 문을 못 열잖아요. 냄새가 일주일씩 가요. 그 불 꺼져 있는 집도 가장 많아요. 전기세 0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 사람 안 사는 데도 많다는 얘기예요. 쉬쉬하는 거예요. 그 안 팔리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곳이 주상복합이에요. 그 투자자 입장에,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투자자 입장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 손님들이 자꾸 그런 데 하려고 하면은 내가 소개하는 데 안 하고 다른 데 하려고 하면 그 셀링 포인트로 활용해야 되겠죠? 지금 주상복합은 고평가되어 있다. 뭐 하신다면 소개는 시켜드리겠는데 고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또 아파트하고 단독하면은 아파트가 더 고평가되어 있죠? 지금 가장 앞으로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시대가 옵니다. 수익형 부동산. 그럼 뭐 원룸주택, 다가구 주택. 그래서 이제 다가구가 이게 임대소득세도 안 내잖아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방은 이게 19개가 있어도 이게 다가구는 임대소득세도 안 낸단 말이에요. 그 다가구가 방이 만약에 19개 있으면은 제가 아는 분은 이게 한 월세가 한 600만 원 나와요. 600만 원. 10억짜리인데. 타워팰리스 아니고 뭐 서울에 10억 넘는 아파트 많잖아요. 그 월세 600만 원 나옵니까? 200만 원도 안 나와요. 250도 받기 힘들어요.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있어봐야. 어디를 투자해야 되겠냐고. 앞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 이 600만 원 월세 나오는 다가구가 더 좋다는 얘기. 방 여러 개가 아파트보다는, 또는 타워팰리스 이런 거 주상복합보다는. 자, 어쨌든 그 이제 미래 가치, 내재 가치가 있는 곳에다 투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투자자 입장도 알아야 되는 게 손님들이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거 물어요. 그러면 참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또 무조건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대충 어디 투자할지 아파트 사고 싶으면서 괜히 묻는다고 타워팰리스 하면 어떨까요? 뭐 이렇게 물으면은
이미 아파트 하려고 마음속에 굳히고 왔다면 아파트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잘못 말했으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아파트 좋다 했다가 또 그 사람이 난 타워팰리스 훨씬 좋은데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아, 그또 좋습니다. 이러면 말 금방 바꿔버리면 사기꾼 되죠. 금방 아파트 좋다 했다가 또 타워팰리스 좋다고 하면은 자, 어쨌든 지금 사무실 확보하는 사무실 사용대차 계약서도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경기도 광주의 고정권역에서 경기도 광주의 특성을 아까 이야기하다 그랬는데요. 광주는 아파트 단지가 한 300세대 이렇게 하나가 들어서면요, 300세대가 있으면 여기는 거의 경기도 광주는 개발이 안 되니까 신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난개발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골짜기, 산골짜기 하나에 그냥 300세대 이런 식으로 지어놨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부동산들을 팔거나 하려면 그 앞에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을 해야 되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수도 없어요. 광주 시내에 나가서 하면 거기 광주 시내에 있는 부동산은 거의 잘 안 해요. 거의 그 단지 안에 있어야 돼. 그 단지 300세대, 뭐 400세대 이렇게 되면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부동산이 2개가 있어요. 마주보고 2개가 있더라고. 근데 이 제가 돈 많이 번 분 이분은 사무실 2개 다 자기가 다 해버려. 남이 하나 들어온 걸 인수해버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지금 한 300세대 지금 그 인수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냐. 혼자도 하기 힘든데 2개나 인수해가지고 한 400세대 되나? 뭐 이 정도 되는데 어쨌든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을 인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 자격증도 없는 사람 하게 하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 그 직원으로 둬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손님 오면 이제 A, B가 있는데 둘 다 부부잖아요.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부부인지 몰라. 그 손님 여기 오면은 이 앞에 가도 잘합니다. 이게 뭐 이러는 거야. 다른 중개업소는 가면 저 앞에 가면 사기꾼입니다. 큰일 납니다. 저하고만 계약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2개 운영하면서 서로 보내는 거야. 제 남편은 모르잖아. 자격증이 없으니까. 저 앞에 여자분도 참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하시던데 저기 가셔도 뭐 물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손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중개업소 못 가게 하잖아요. 거기 가면 사기꾼인데 큰일 난다. 나하고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하는데 서로 부부간이니까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은 몰라요. 그 이 2개가 있으면 뭐냐 300세대, 400세대인데 2개가 있는데 한 개 더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이제? 들어오기 힘들겠죠? 만약 한 개만 나 혼자만 있으면 누가 차릴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빈 점포가 생기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2개를 다 그냥 광주 같은 데는 2개를 다 혼자 운영해 버리니까 절대로 다른 사무소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게 독점이에요. 그 남편 맨날 놀고 있어요. 어디 골프 치러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부인이 뭐 하는지. 가라고 하면 더 안 가더라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옛날에 돈 번 거는 뭘 해가지고 돈 벌었냐면 옛날에 그 단지 내 상가 통매매 단지 내 상가를 예를 들어서 40억에 그 건설회사들이 그냥 자기들 분양 사무실 만들고 하려면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중개업소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폰서 물주가 있어야 돼. 전주, 자금주 스폰서가 이 만약 예를 들어서 40억에 통으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를 40억에 사는 거예요. 그 중개업자가 사면 직접 거래가 되잖아요. 안 되죠. 직접 거래는. 직접 거래가 될 여지가 있으니까 이제 스폰서 A라는 갑이라는 뭐 스폰서가 있으면 이 사람 명의로 사게 중개를 한다고요. 중개해가지고 이게 1층만 다 분양돼도 40억 되고요. 2층까지 그 전 상가가 100% 분양되면 약 80억 정도 돼요. 시세가. 근데 이제 반만 분양돼도 그 돈은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보니까 저도 물어봤어요. 밥 사주면서 물어본 건데 보통 계약을 뭐 3개월, 계약금만 10% 걸어놓고 3개월 후, 4개월 후에까지 잔금 치르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수분양자, 다시 상가 하나마다 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직접 분양하는 것처럼 계약서 써주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 4개월 안에 이게 분양이 다 돼버리면 얼마 남는 거예요? 40억 남는 거죠? 40억. 40억을 돈 다 내는 게 아니고 지금 계약금 4억만 걸면 돼요. 10%만. 4억 투자해가지고 3개월 후에 얼마 남았다고요? 40억 남았잖아요. 수익률 몇 퍼센트에 몇 퍼센트? 1000%죠, 1000%. 100% 하면 4억 남는 거잖아요. 3개월 만에 4억 투자해가지고 1000% 수익률 올렸다고 10배. 그러니까 이 중개수리를 40억 남았으니까 4억 투자해가지고 40억 남았으니까 중개수리를 어떻게 주냐면 그냥 단지 내 상가 20평씩 이렇게 되는 상가 너 갖고 싶은 거 최고 좋은 거 하나 가져라. 수수료가. 그 지금 그분이 중개사무소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게. 그 최고 좋은 데 받으면 20평 받으면 한 10평만 중개사무소 쓰고 10평은 또 다시 세주더라고요. 다른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번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물주, 전주, 자금주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이게 전주가 돈 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뢰를 쌓고 여러분들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 번 이 돈 벌어본 사람은 이제 목숨 걸고 한단 말이에요. 4억 투자해가 40억 벌었으면 내가 한 말 믿겠죠. 이제 무조건. 한 번 이렇게 돈 벌게 해주면 또 다른 데 한 대 가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이런 사람을 교습을 하게 되면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해보고 돈 벌면은 투자하겠죠. 이때까지 뭐 40억 벌었는데 4억 다 날려도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투자했던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중개업자는 안 망하려면 중개만 하면, 중개업만 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거의 안 망해요. 중개업을 하면. 이 망하는 게 대부분 어떻게, 중개업 하다 보면 잘 되면 사놓으면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럼 욕심이 생긴다고 사놓으면 금방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가니까 막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부채의 습격을 당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채의 습격. 자기 돈만 투자하면 되는데 중개업자들이 그냥 돈 빌려가지고 대출 융자해가지고 계속 이게 중개하면 중개 수리밖에 못 받잖아요. 최고 비싸야 0.9%잖아요. 내가 샀다 직접 보니까 뭐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한번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벌어보니까 이제 중개 수리 눈이 안 들어온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게. 그 투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한 10개 사놨는데 딱 묶여가지고 망하는 사람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아는 분은 저기 오산에 가면 궐동이라고 있어요. 오산에 궐동. 들어봤어요? 경기도 오산에 가면 궐동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원룸주택이 많아요.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인데 공인중개사인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보면은 전세가 한, 만약에 전세가 한 3천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해요. 3천만 원도 안 해. 전세 방 하나 원룸이. 근데 월세는 오히려 한 35만 원, 40만 원 해요. 월세가 훨씬 더 비싸요. 좀 이해 안 되죠. 지금 금리가 뭐 지금 뭐 거의 5%도 안 되는데 오히려 전세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요. 월세로 하면 한 35만 원 이 정도 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융자를 3억을 받아가지고 10개를 이걸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를 다 다시 월세를 주는 거예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월세를 준다고요. 그럼 얼마 들어와요? 35만 원씩 10개면 350만 원 들어오잖아요. 10억 대출했다 해도 이자가 350만 원 안 들어가죠? 10억에 5%면 얼마 정도 돼요? 5%, 한 4%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금리가. 그럼 은행 이자 내고도 훨씬 남잖아, 지금 월세를 받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뭐 LG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기숙사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수요가 없어진 거를 버린 거예요. 다 공실이 된 거예요, 공실이. 그러니까 은행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한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돈, 10억이 내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융자 받아가지고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현업에 가서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무실도 이렇게 단지 내에서 2개씩 운영하는 것도 봤고요. 그럼 부부가 공동사무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공동사무소 부부라면? 부부라면 공동사무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공동사무소 안 하고 좀 떨어진 그 바로 옆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갑, 을 따로따로 있으면 이거는 좋아요. 공동사무소는 바로 둘이 같이 부부가 하는 거는 별로 안 좋고요. 사무실을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공동사무소 따로따로 차려놓으면은, 왜냐면 이게 매물 접수받는 거는 이 항구들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오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협력해 준다고요. 이 중개업소 가봐라, 여기 가봐라, 데려다 주고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은 막 감시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중개업소 못 가게. 서로 부부거나 이러면은 잘하니까 그냥 여기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니까 여기 물건 있습니다. 전화해보고 있다고 하면 여기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무실 2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부끼리. 가급적이면 부부끼리 공동사무소 하는 건 적절치 않아요. 밤이고 낮이고 계속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는 적절치는 않죠. 근데 좀 한 100m만 떨어져가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사무실 하면서 좀 웃기는 게, 우리 옆에 사무실은 보니까 계속 이게 바뀌고 사람이 하면서 전화기가 전화번호가 좋아요. 뭐 894989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번호 뭐 000 뭐 이렇게 좋은 번호 있죠. 그럼 전화번호만 해도 뭐 비쌀 수도 있대요. 그런 전화번호인데 아주 좋은 전화번호예요. 부동산이라는 딱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4989 뭐 8949 뭐 이런 게 있더라고, 번호가. 그런 건데 이 명의가 지금 맨 처음에 그 중개받은 사람 이름을 대 있고 계속 명의가 지금 안 넘어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인수했으면 명의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끊겨요. 요금을 안 내가지고, 몰라가지고 내 이름으로 뭐 요금 안 냈다 고지서가 나한테 연체 고지서가 날라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이제 사무실 인수할 때는 그런 것도 딱 인수 목록을 적으라고요. 뭐뭐 인수한다, 전화기, 그러면 전화기 이건 누구 명의로 됐냐 이런 거 꼼꼼히 체크하라고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뭐뭐 인수할 건지, 뭐 컴퓨터, 책상 이런 거 정확하게 안 적어놓으면 나중에 종은 다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권리금 줬는데 구체적으로 권리금 계약할 때는 인수해 주는 거 이거 목록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뭐 오늘도 우리 사무실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원룸 같은 거 풀옵션 있잖아요. 풀옵션 있는데 가스레인지가, 주인은 가스레인지가 있었다 하고 세입자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없었다. 지금 없어요. 없더라고. 가보니까 없는데 주인은 원래 있었다. 세입자는 나 들어올 때부터 없었다.
계약서에 안 돼 있으면 골 아프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가스레인지 있었다고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반드시 풀 옵션 되어 있는 건 그걸 적어야 되겠죠. 아파트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유리창을 깼니 안 깼니 뭐 이렇게 막 하여튼 그런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미리 그 파손된 거 그런 걸 정확하게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굉장히 골치 아프다고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드니까 특히 풀옵션 되어 있는 거 중개사무소 인수할 때도 반드시 인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고 사진까지 찍어 놓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중요한 건 다 빼가지고 가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거 경매로 낙찰받아봐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재단이면 공장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계, 기구, 부품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근데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가보면은 지금 땅밖에 없어요. 건물은 종, 부속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 경매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일반 매매인 경우는 일반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할 때는 반드시 그 인수할 비품 목록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 그것도 미리 딱 사진까지 찍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 놓고 이거 그대로 현 상태, 현 사진에 있는 현 시설 상태 그대로 다 인수한다 하고 인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 놔야 돼요. 그 전화기 같은 거 골치 아프잖아요. 나중에 이제 내 앞으로 지금 전임 내가 인수한 그 전임자 거면은 찾아갈 전화번호라도 알 텐데 지금 몇 번 거치갔기 때문에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럼 이 전화번호 이게 이제 그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좀 명의 좀 넘겨달라 하니까 그냥 못하겠다. 2천만 원 내라 하더라고. 전화번호 좋은 거라고. 그 어떻게 하냐고 이제 몇 번 몇 단계 거쳐와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양도하는 사람 책임하에 명의를 넘겨주기로 한다. 명의 넘어왔을 때 권리금 전부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걸 적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중개업소에서는 전화번호 좋은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인데요. 간이가세와 일반가세 사업자입니다. 그 지금 뭐 여러분들은 만약에 개업을 하신다면 간이가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도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연 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 되면 일반가세자고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가세자인데 일반가세자는 부가가치세 10% 내야 되죠.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아요. 그리고 연소득이 2,400만 원이 안 되면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세됩니다. 세금 안 냅니다. 지금 대부분 중개업소가 거의 다 허위 신고를 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4,800만 원 대부분이 넘거든요. 근데 일반 가세자들이 거의 없어요, 현업에서. 지금 뭐 대부분 주위 중개업소 말 들으면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신경 쓰냐 이렇게 해요. 그럼 정부는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매매인 경우는 실거래가액 신고하잖아요. 실거래가액 신고하면 중개업자 이름 다 들어가죠. 나중에 세무조사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 임대차는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지금 임대차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지금은 임대차 계약 그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가면은 정확하게 이제 다 적어요. 인적사항 다 적고 보증금 얼마인지 다 적고요. 중개업자 이름까지 다 적어요. 중개업자까지 다 적고요. 그 실거래가 확정일자 받으러 가는 사람 인적사항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 데이터는 다 있다고. 지금 확정일자 그렇게 올해부터 바뀐 이유가 가세 재원을 확보하기, 장기적으로 보면 가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안 거치고 그렇게 되면 중개업자 세무조사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급적이면 간이가세를 했다가 이제 적법하게 그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 했다가 나중에 한번 적발되면은 몇 년 거 다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지금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해요. 이거 신경도 안 쓰고 거의 99%가 간이가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4,800만 원 넘으면 일반가세 사업자가 되면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0%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매입세액만큼 빼주잖아요. 내가 뭐 쓴 게 있다면 뭐 월세 낸 거라든지 뭐 전기세 이런 거 쓴 거 있으면 그거는 또 매입세액으로 빼주거든요. 무조건 일반가세가 또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하는 게 좋다. 근데 처음에는 뭐 일단 간이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십시오. 이게 자동적으로 연간 4,800만 원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일반가세 사업자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개수료 받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동중개를 하잖아요. 공동중개를 하는데 한 명은 간이가세 사업자고 한 명은 일반가세 사업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수료 적는 게 일반가세 사업자는 10%를 더 추가하거든요.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돼 있어요. 그 일반가세 사업자인 경우는 중개수료 10% 그게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반가세 사업자 체크해버리면 10%가 더 나와요. 그럼 10% 더 나와버리면 손님들은 잘 모르더라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 그냥 찍혀 나온 게 원래 법적으로 밖에 이렇게 찍혀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0.9%는 말 안 하고 세금이 10%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하겠죠? 그냥 중개수료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 더 110만 원이 되잖아요. 일반가세 사업자라면
예, 중개수리 110만 원입니다. 이게 딱 법에 의해서 이게 프로그램에서 찍혀 나오고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돼. 그냥 인쇄된 걸 보여주면 이거는 여기 자동적으로 이게 법정 수수료가 계산돼 나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 맞잖아요. 법정 수수료 계산돼 나온 거. 그럼 11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따지는 분도 많아요.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받아도. 어쨌든 이제 부가가치세를 받는 건 또 위반 아니라고 돼 있죠. 유권 해석이. 수수료 1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10% 더 받아도 법의 위반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일반 간이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못 받죠? 그 부가가치세가 포함됐잖아요. 그게 수수료에. 자, 그 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은 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 하라는 말은 없지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데, 예, 올해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없던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개보조원도 3시간에서 4시간 교육받아야 돼요. 물론 직무교육은 지금은 그 협회 교육하는 장소가 이게 나와 있죠. 교육하는 데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그 전국 대학 부동산 교육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명지대학교 장대석 교수님이 그 협의회 의장인데, 이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원들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임원사원 다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았던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업자, 즉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이제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올해 바뀐 점이, 내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면 2년마다 또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실무교육 시간은 좀 줄어들었어요. 종전에는 실무교육이 32시간 이상 44시간이 한데, 지금은 실무교육 시간이 28시간 하고 있습니다. 28시간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13만 원 내야 돼요. 돈도 내야 돼요. 13만 원 교육비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사이버 집합교육이 있어요. 사이버 교육도 7시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원래 4일간 교육받는데 하루는 그냥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어요. 3일만 나가면 된다고요. 교육을 4일 동안 받는데. 아니, 이제 협회나 이게 여기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에 전국 대학 부동산 교육 협의회 여기 전화해가지고 실무교육 신청하면 언제 뭐 마감됐으면 언제 보통 매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하고 나면 돈 내고 나면은 그러면 계속 나오실 겁니까? 아니면은 사이버 교육 인터넷으로 하루는 들을 겁니다. 물어보면 월요일부터 교육하는데 월요일 날은 그냥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걸 뭐 등기법이나 이런 걸 하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로그인 하는 만 그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듣도록 알려줘요. 그러면 하루는 그냥 듣고 나와도 되고, 아니면 직접 출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은 출석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보조원들은 아예 전부 다 인터넷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3시간, 4시간은 안 나가도 돼요, 교육받으러. 교육하는 곳은 지금 2군데가 있다고. 전국 대학 부동산 교육협의회가 있고요. 요 주소, 카페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 팩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게 치보면 다 연결돼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 2군데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지금 2개예요, 2개.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고 하나 더 생겼어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옛날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하고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하고 2개가 있다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통폐합됐죠. 그러니까 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대한공인중개사협회라고는 못하고 그냥 앞에다 세자 하나 붙였어요. 여러분들도 중개사무소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간판이 뭐예요? 간판 이름 가장 좋은 게, 예를 들면 뭐 힐스테이트 아파트, 레미안, 삼성 레미안이면 가장 좋은 건 그 단지 안에서 레미안 공인중개사, 이게 가장 좋거든요. 그 지역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뭐 이 편한 세상이면 이 편한 세상 공인중개사, 이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편한 세상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이름 같은 장소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앞에다가 이 세 레미안 좀 발음하기는, 근데 아니면 좀 고상하게 뉴라고 많이 하더라고. 뭐 뉴타운, 뉴 레미안, 뭐 이렇게 뉴 힐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뉴자 이런 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이름, 비슷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헤매고 어딘지 앞에 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 아파트 단지 이름을 쓰는 게 가장 사람들이 알기가 쉽잖아요. 아파트 이름, 뭐 아파트 이름 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쓰고 있으면 이런 걸 앞에 하나만 더 넣으면 된다고. 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협회를 두 군데 가입하면 돼요, 안 돼요? 협회 두 군데 가입해도 되거든요. 협회는 가입할 수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협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법에도 없지만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입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는. 그 협회에 가입을 하면 이런 건 어디서 가르쳐 주지도 않지만요. 단속하러 나가면은 전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뉴스 보면 옛날에 뭐 판교 단속한다 완장 차고 나가서 문 열면 문이 잠겨 있어요, 열려 있어요. 단속하러 가는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잠겨 있잖아요. 중개업자들이 도사입니까? 어떻게 단속하는 줄 알고 다 문 닫고 도망갔겠어요. 문 닫고 도망가라고 연락이 와요. 보통 국세청, 그 다음에 협회 감사실, 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이렇게 합동 단속하거든요. 그럼 다 어디 단속 나간다 이런 게 다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지부, 지회 이런 데서. 그러니까 꼭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 요식업 그 대학교 앞에서 그 커피숍을 했는데 맥주도 팔고 커피숍이라고 해야 되나? 맥주 같은 거 팔고 이런 걸 했어요. 했는데 다른 데 다 문 닫았더라고. 그 요식업에 가입비가 거의 한 달에 6천 원이더라고. 제가 할 때 한 20년 전에. 그래서 6천 원 아까워가지고 안 했거든요. 요식업 협회 가입을 안 했거든요. 다른 데 가입한 데는 전부 문 닫고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저 혼자 하다가 뭐 손님 엄청나게 많이 왔겠죠. 혼자 하니까. 근데 단속 나와가지고 미성년자한테 술 팔아가지고 영업정지 6개월 받아가지고 문 닫았어요. 그냥 장사 못했어요. 그 대학생한테는 저는 술 팔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대학생이 뭐 옛날에 미성년자가 20세 있잖아요. 지금 19세지만. 근데 대학교 1학년한테 술 파니까 걸리더라고요. 옛날에는. 대학생이 술 먹으러 오면 그거 누가 검사 안 하잖아요. 보통 학교 앞에서는. 그랬다가 영업정지되고 나서 이거 협회 가입해야 되겠다. 마찬가지에 부동산 하더라도 꼭 협회 가입하셔야 돼요. 그 협회 의무가입일 때는 회비가 1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의무가입이 아니고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협회 회비 거의 안 내는 사람도 많아요. 내라고 해도 안 내도 뭐 안 내면 탈퇴시키고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강제가입이 아니잖아요. 두 군데 그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여기는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도 뭐 가입 한번 전화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 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서 정보를 또 받으면 되니까. 원래 처음 하는 데는 약자들은 돈을 거의 안 받죠. 이미 유명한 데는 회비를 많이 받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회원 모집하려고 거의 회비가 아마 없을 거예요.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니까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 협회가 두 개가 바람직한지 한 개가 바람직한지 이게 참 두 개가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안 좋은 점이 많았고요. 또 한 개 있으니까 너무 독점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두 군데 다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두 군데 다 가입하세요. 자, 그래서 실무교육 이제 받고 수료증이 있어야 개업을 하니까 여기 교재 다 있으니까 실무교육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4대 보험인데요. 그 직원들 지금 고용인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사용인이라고 불렀는데 실장들을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지금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용인. 고용인을 고용하면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게 좋아요? 안 해 주는 게 좋아요? 고용 신고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고용 신고하면 4대 보험 가입하고 고용 신고 안 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고용 신고하고 안 하고는 별개, 이 직원들을 고용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용인은 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이 고용 신고는 별도로 고용 신고 안 하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고요. 그 밖에 위법 또는 위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지금은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고용 신고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 신고해야 돼요. 옛날에는 사후에 10일 이내에 고용 신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러 나와가지고 왜 고용 신고 안 하고 근무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출근한 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단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근무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실장님 명함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명함 주면은 실장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이거는 고용신고 위반이에요. 지금 근무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고용신고 안 한 거잖아요.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8만 3천여 명의 중개업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용신고가 지금 1,300여 명밖에 안 돼 있대요. 거의 안 돼 있다는 실정이에요, 지금. 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지금 단속만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단속하냐?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하면은 단속하러 나간다, 전화해버린다. 그러면 재지은 데는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도망 안 갔더니만 국세청에서 컴퓨터 가지고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갖다 주질 않더라고. 일을 못했어. 오히려 도망갔으면 하루만 일 못하면 되는데 안 가고 있다가 아예 컴퓨터 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단속 나왔다고 도망가라고 하면 문 닫고 그냥 전화 돌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전화 오면은 전화는 받고 손님들한테
사무실에 없는 게 좋아요. 만약에 단속 나왔다고 말하면. 자, 그래서 이게 4대 보험인데 고용인들 고용신고와 별도로 4대 보험은 물론 고용신고를 안 하면 고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대 보험 부과는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직원들이 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년 근무하다가 사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두면서 등록관청에 이야기한다고요. 나 1년 근무했는데 6개월 근무했는데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했었는데요.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고용신고 할까요? 이렇게 역정보를 제공해버리면 업무정지 당하죠. 약정 잡히는 거잖아요. 직원한테. 그러니까 고용신고도 하는 게 좋고요. 교육받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해 주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이게 4대 보험 보험료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9%입니다. 총 부담금이. 그 이제 반반 내잖아요. 직원하고 사장하고 반반 내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가 5.99% 약 6% 정도 됩니다. 나머지 뭐 실업급여하고 고용보험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거의 몇 프로 안 돼요. 1%도 안 돼요. 지금 그게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5% 정도 돼요. 국민연금이 9%, 건강보험이 한 6% 해가지고 한 15% 정도 된다고 총급여에. 그러면 이걸 물어보세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또 가입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 4대 보험 가입돼 있으면 부인 이름으로 또 가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보험료 많이 나간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입해 주려고 해도. 웬만하면 싫어하더라도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사장도 직장 의료보험, 직장 건강보험을 낼 수가 있어요.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사장 혼자 근무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지역 의료보험이 되는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직원하고 같이 사장하고 둘 다 그 직장 의료보험을 낼 수 있다고. 지금 직장이 더 작죠? 보통 지금 현재 의료보험 체계 국민건강보험료를 보면은 보통 한 7, 8만 원 나와요. 지역보험 하면 나이하고 이런 것만 해도 재산 하나도 없어도 한 10만 원 가까이 나온다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직원 월급 40만 원 주는 걸로 하니까 4대 보험료 다 합해봐야 5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본급 40만 원 주는 거 하고 나머지 뭐 인센티브 주는 거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도 되게 고마워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 의료보험 하면 몇십만 원 나올 걸 직장 의료보험을 해주니까 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5만 원 나오더라도 지금 두루누리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두루누리에 들어가면은 급여가 130만 원 이하인가 이 정도 되면은 국가에서 50% 보험료를 보조해 줍니다. 인터넷으로 두루누리 치보면 들어가면 있어요. 그럼 뭐 직원들 그냥 계약할 때는 뭐 130만 원 넘게 안 하거든요. 대부분 기본급 다 100만 원 이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주니까. 그럼 이거 두 개 국민연금보험료하고 국민건강보험료 50% 내준다고요. 최고 비싼 거. 이건 얼마 안 되잖아. 지금 해봐야 0.몇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4대 보험 가입해 줄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 100만 원 준다고 하면 100만 원 주려고 마음먹었으면 사업자 부담분 요만큼은 빼고 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9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계약할 때 90만 원 주고 단 4대 보험 가입해 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루누리에 들어가면 50% 이거 약 15% 정도 되는데 이게 약 7%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두루누리에 가면은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 4대 보험을 보조해 준다고요. 국민연금보험료하고 국민건강보험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중개업자가 소득세 신고할 때도 직원한테 월급 준 것만큼 비용으로 빼면 되죠. 합법적으로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중개업소에는 보면 고용신고도 안 하고 소득세 신고도 그냥 엉터리를 해버리고 이거 빼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은 당할 수가 있다고. 우리 한번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몇 년 거 다 당해버리면 세법 제칙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럼 최근 5년 거 다 세금 다 내라고 해버리면 망하는 거에 문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재수 없으면 나와. 거의 지금은 정부에서는 알고는 있지만 조사는 안 한다고요. 근데 계속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한 장소에서 계속 중개업을 하면 이제 그때는 보통 5년 넘으면 5년까지는 잘 안 나와요. 개업하면 초창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5년 넘어서부터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오래되면은 세무조사 나오니까 한 5년 지나버리니까 2명이씩, 우리 옆에 사무실은 여자 2명이 하는데 둘 다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 이름으로 개업했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바꾸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또 공동사무소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공동사무소로 하거나 아니면 한 명 했다가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한 걸로 해버리면 세무조사 안 나오잖아. 한 사람 이름으로 한 3년 했다가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무조사 나오면 나 망해가지고 지금 폐업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3년마다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업무정지 당하면 공동사무소를 못 하거든요. 옛날까지, 작년까지는 업무정지 당하면 자격증 있는 직원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직원 명의로 등록을 해가지고 공동사무소 형태로 운영을 했다고요. 지금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가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둘 다 자격증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공동사무소 하는 게 좋다고요, 형식적으로. 두 사람 이름으로 공동사무소를 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당해도 나머지 한 명 업무할 수 있거든요. 공동사무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공동사무소가 되면 소득도 서로 안배를 하면 되잖아요. 소득이 만약에 아까 4,800만 원 넘으면 이상이 되면은 일반 가세 사업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명이 해버리면 뭐 한 9천만 원 되더라도 4,500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사무소 형태로 해가지고 그럼 계약서를 한 명은 A, B가 두 명이 공동사무소 하면 계약서 쓸 때 실거래 신고할 때 한 번은 A 이름으로 한 번은 B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소득도 분배가 되죠. 소득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양도소득세 작게 내려면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은 더 세금 작게 낼 수 있잖아요. 양도 차익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한 사람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6억에 샀다가 9억에 팔면은 3억이 남은 거지만 공동명의로 해버리면은 9억에 팔아도 한 사람당 1억 5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럼 달라지잖아요. 가표가 그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게 좋거든요. 마찬가지 부동산도 공동사무소를 하는 게 훨씬 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소득세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아지잖아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공동사무소 이것도 괜찮다고요. 실제로는 한 사람이 다 하지만 돈을 다 냈다 하더라도 명의만 그냥 공동사무소 형태로 되고, 임대차 계약서는 한 사람 이름으로 다 돼 있고 그냥 A, B가 같이 하면 A가 임차인이고 B는 그냥 A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 두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면 뭐 등록하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등록해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내야 돼요. 한 2만 원 정도, 만 원 정도 이렇게 내요. 그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정도 수수료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사무소 이것도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합법적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그냥 엉터리로 신고 안 해가지고 줄이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신고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가급적이면 세무사를 통해서 소득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해요. 세무사가 신고한 건 거의 세무조사를 잘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정관예우, 자기들도 나가면 세무사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건 거의 조사를 잘 안 해요. 지금 뭐 누구의 그 연예인 누구도 보니까 뭐 세무사가 잘못해가지고 뭐 50억을 누락했다. 뭐 그 연예인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세무사가 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저도 세무사한테 후배한테 맡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알아서 할까요? 이게 다 물어보지. 그냥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진 않죠, 신고? 안 물어봐요? 의뢰인한테 당연히 물어보고, 물어보죠, 그걸 당연히. 근데 연예인은 말 잘하대. 나는 전혀 몰랐고 세무사가 지 마음대로 혼자서 해가지고 나도 피해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던데요. 어쨌든 그래서 공동사무소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사대보험은 여러분들이 사장이 돼도 사장도 좋아요. 오히려 직원하고 같이 직장 의료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사장 혼자만 근무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직장 의료보험이 훨씬 더 싸요. 월급을 작게 주면. 그 지역은 뭐 보험료만 해도 거의 뭐 한 돈 10만 원 나오잖아요. 나이하고 이런 것만 해도 소득 없다 해도. 앞으로 이제 보험료 체계가 바뀐다고는 하는데 이제 완전 소득 위주로 바뀐다고는 하죠. 지금 뭐 자동차 있고 집 있고 이러면 소득 하나도 없어도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그 국민건강보험료가. 그래서 근데 그 직장 의료보험을 하려면 직원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최소한. 그럼 직원하고 사장하고 둘 다. 제가 아는 분은 공동사무소에 한 명은 자격증 있고 자격증 없는데 공동사무소는 아니죠. 그 자격증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그 4대 보험료까지 다 빼고 이제 반반 나눠요. 돈은 반반 투자하고. 그 대신에 자격증 없는 분은 경력이 한 5년 이상 되고요. 7, 8년 되고, 자격증 있는 사람은 초보자예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니까 돈은 똑같이 내고, 자격증 있는 사람하고 돈도 똑같이 나눠요. 4대 보험료까지 다 빼고, 전부 다 빼고 남는 거 순이익에 반반 나누더라고. 그 대신에 또 조금씩 적립을 하더라고요. 영업이 잘 됐을 때 돈이 많이 벌었을 때는 조금 적립해놓고 안 됐을 때 가져갈 걸 대비해가지고 조금씩 적립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딱 계약서에 딱 3년간, 일단 3년간은 동업하기를 한다. 3년 후는 다시 재협상을 해서 판단하기로 한다. 이렇게 3년간은 무조건 처음에 한 계약대로 하기로 이렇게 명확하게 약정을 해야 됩니다. 분배하는 거. 아까도 말했지만 뭐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명확하게 해놓으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대충 뭐 5대 5다 이렇게 하면 뭐의 5대인지 총수입인지 순수익인지 이런 게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이게 2014년 7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만 원 이상이면 전부 다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되죠.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교부해 줘야 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발행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개업소에서는 안 합니다. 거의. 의뢰인이 젊은 분들은 해달라 하더라고요.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하는 분만 해주고 안 하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조사는 단속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정치권의 의도에 달려 있어요. 세금이 안 들어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금 모자라 가지고 하면 또 전부 다 조사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지하경제 양성화 시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은 10만 원 이상 수수료 받으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중개수료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죠. 없어도 확인설명서에 중개수료 산출 내역이 있고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수수료는 기재되어 있고요. 세법상 이제 현금 영수증 무조건 교부해야 된다. 현실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소득이 많아지는 걸 우려해가지고. 그 대신에 이런 거 해주더라도 아까 말했지만 직원들 월급 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다 빼면 합법적으로 빼면 경비를 다 빼면은 그렇게 소득이 많아지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언젠가는 단속할 수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세파라치도 많잖아요. 이거 현금 영수증 교부 안 한 거 신고하면은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은 2014년 7월부터는 이제 건당 1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발행 시 거래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가 국세청에 제보를 하면은 미발행 금액의 20% 건당 10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세파라치라고 해가지고 요즘 중파라치, 세파라치, 토파라치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꼭 발행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으십시오. 현재 물론 중개사무소에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단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 교부해야 되고요. 안 하면 과태료 50% 내야 되고요. 그다음 과태료만 낸다고 끝이 아니고 세무조사 나온다고. 이거 신고 몇 번 들어오면 두세 번 들어오면 세무조사 나오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 분쟁이 생기려고 하고 이러면 특히 더 빨리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손님들 알잖아요. 불만이 있고 뭐 이게 왜냐면 이 신고하는 건 대부분 불만이 있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개업자라는 거, 중개라는 말 자체가 중개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개라는 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소개를 시켜야 돼요. 매수인 편만 들어도 안 되고요. 매도인 편만 들어도 안 되고요. 공정하게 중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인들 불만이 없어야 돼요. 만약 공동중개하면 A 중개업자와 B 중개업자가 공동중개를 하려면 내가 B라면 만약에 여기는 A는 매도 의뢰를 받았고 B는 매수 의뢰를 받았다면 제가 B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수인 편을 좀 드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수수료 받기가 좋다고 나중에 전혀 말이라도 한번 편이라도 좀 들어주는 척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너 하는 일이 뭐 있냐? 이렇게 이 사람은 A는 매도인 편 막 들고 있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집을 팔았는데 제가 굉장히 싸게 팔았는데 이 중개업자가 제가 매도인이에요. 근데 이 비중개업자가 매수인 측에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물건 뭐 제가 그 식기세척기 이런 거 뭐 3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댔거든요. 그 물건 뭐 떼갔다가는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떼갔는 말도 안 했는데 그 뭐 붙박이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옵션 있는 거 원래 분양가에 포함되는 옵션을 나눠고 가는 게 원칙이죠. 그거 떼가지고 가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 중개업자가 근데 저 중개한 제 친구인데 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 편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수수료 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아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누가 그 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 왜 하십니까? 이렇게라도 해줘야 된다고요. 옆에서. 그래야 좀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중개만 공정하게 중개만 하면 분쟁이 잘 안 생기는데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 이제 다 물고 늘어진다고 현금 영수증 교부하는 거 무조건 약점 잡히게 돼 있죠. 확인 설명도 약점 잡으려고 무조건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현금 영수증도 교부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자 2강 창업 절차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쉬었다가 이제 제3강 중개업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